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간밤에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떨어지면서 큰 폭의 조정이 나왔고요. 여전히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수는 22만 명대를 유지하면서 시장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고요. 또 라가르드 ECB 총재가 현재 기자회견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속보가 터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경제 여파가 지속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약세를 시사할 것이다. 라는 발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또 조금 전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였던 72만 명을 훌쩍 뛰어넘은 85만 3천 명의 발표가 됐고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휴일 기간 때문에 이 실업수당이 더 늘어났다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외신 소식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 하시면서 이에 대응하는 전략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장은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아토마스터 인사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있을 이제 ECB 통화 정책하고 이제 여러 네. 가지 지금 이슈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주요한 현재 지금 이제 선물 관련해가지고 뭐 투자 관련해가지고 볼 수 있는 정보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12월의 네. 중순의 큰 이슈 중에 하나인 FOMCI와 이거 ECB 통화 정책에 대해서 오늘 이제 첫 번째 ECB 통화 정책에 대해 얘기를 조금 풀어서 현재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가가 좀 어떻게 될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ECB 라가르드 총재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서 속보가 지금 한 10개가 넘는 속보가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을 우리 아토마스터님과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저희가 열어놓고 있고요. 또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실시간 채팅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도 여쭤보시고 저희와 소통하면서 1시간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외에 아토마스터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상품들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시세 확인하시죠. 네, 오늘도 상품들은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미니 S&P 500은 0.48% 하락해서 3,65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은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0.7% 하락해서 12,271.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가격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1.12% 상승해서 46.0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입니다. 0.5% 상승한 1,848.4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0.4% 오른 1.2123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ECB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로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달러 지수가 지금 0.24%로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왜 이런 흐름들 나오고 있는지 글로벌 이슈들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사법당국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거대 공룡인 페이스북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소규모 신생기업을 사들이는 등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이 인수했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분사해서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2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들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했다라면서 이 자산을 분할하고 인스타그램 등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글 반독점 소송에 이어서 페이스북까지 소송을 당한 건데요. 지난 10월 달에 미 법무부가 주정부와 힘을 합쳐서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지 2달 만에 페이스북까지 소송을 당한 겁니다. 이 아마존과 애플 역시 반경쟁적 행위로 의회와 연방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몸집이 너무 커져버려서 더 이상 손을 대기 어려운 거대 IT 공룡 기업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시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IT 기업 규제를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술 기업들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스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만나보시죠. 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로 동결하고 채권 매입 프로그램은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ECB 통화 정책 회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시장은 ECB 정책을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ECB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봉쇄 조치로 타격을 입은 국가들의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 대응 채권 매입 규모를 5천억 유로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시장이 기대한 것처럼 더 많은 채권 매입과 은행을 위한 유동성까지 ECB가 확보하고 나선 건데요. 이 소식 때문에 유로화가 상승했고 달러화는 여전히 하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또 브렉시트 협상 시한이 또 연장됐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EU 집행위원장이 이 브렉시트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으나 아직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오는 13일까지 최종 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 지역에 대한 자세한 이슈는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한 30분 전부터 라가르드 총재가 계속해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언급들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시죠. JP모건이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금값은 오를 수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각각 반대 방향을 가리킬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기관 투자자가 암호화폐로 몰리면서 금값이 더 고전할 수 있다라는 설명인데요. JP모건은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보다는 금을 큰 비중으로 갖고 있다.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지만 비트코인은 상당히 새로운 자산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비트코인으로 향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JP모건은 현재 비트코인 채광 활동이 중국 지역의 태풍과 폭우에 따른 전력 공급 중단 때문에 멈춰섰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상황이 정상화가 되면 채굴 활동이 늘어나고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도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금값은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글로벌 이슈 3가지 만나봤고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부터 유럽 지역의 이슈들 그리고 금값에 대한 전망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오늘 이 3가지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어볼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그 3번째 이슈를 아직까지는 크게 놓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 뭐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사실 이제 가상화폐라고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르고 있지만은 네. 이 화폐라는 가치에 대한 이 종목이 아직까지는 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라는 종목 자체 내에서 연결성을 좀 주기에는 네. 이제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뭐 크게 상용화라든지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런 통화 자체라고 해가지고 골드에 대한 안전자산 기본 저도 어떻게 보게 되면은 골드에 대한 그 안전자산 수요와 통화 자산에 대한 그 수요 자체 내에서 이 비교는 아직까지는 비교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가 뭐 크게 얘기할 부분은 없고 뭐 첫 번째 내용하고 두 번째 내용이 조금 많이 흥미롭죠, 사실.
그렇죠. 이제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집중적인 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미 정부가 페이스북에 이제 반독점 소송을 하게 되면서 이제 주요 이 인스타와 아치앱의 인수위를 되돌려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기술주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기술주 중심이고, 이렇게 보게 되면 성장주 위주의 하나 큰 이제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이다 보니까, 이제 예전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팬데믹 이후에도 매매를 해서 알겠지만은, 그리고 차트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을 보아서 아시겠지만은, 계속적으로 현재 성장 위주로 주가가 올라가는 시장 자체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에 대한 관련 언급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양적 완화라든지 회사채 매입에 대한 포커스 시점으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일봉 상승해서 계속 이제 상승 시가를 보여주고 있다가,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12월 중순에 있을 이제 FOMC 회의를 지금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러한 이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악재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다가올 수가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이 랠리 포인트를 상당히 조금 중요시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단기적인 이제 5일선 지지력 관망인데, 저는 이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나스닥에 대한 지지력이 어느 정도 무너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지지력이 무너지는 상태에서 현재 FOMC 회의에서 사실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저는 많이 기대는 하고 있지만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락 자체가 조금 중장기적인 방향성까지도 이어질지 않을까, 약간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ECB 통화 정책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유로 FX라는 이제 사실 골드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좀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ECB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0%대로 동결을 하고, 사실 이거는 0%대 동결을 여전히 유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라는 PEPP라는 이제 팬데믹 이머전시 이제 펄체이스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팬데믹 긴급 대출 프로그램에는 이제 그 부양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낙관적이었던 원래 이제 기반형이 되어 있던 5천억 정도는 계속적으로 지금 한 번 더 지금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조금 걱정됐던 게 뭐였냐면은 ECB에서 이 PEPP에서 추가적인 이제 5천억이 만약에 제공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가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일단은 올해 했던 문단대로는 아직까지 다 이행을 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크게 바뀐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ECB도 사실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제가 오전에 방송 오프닝에 들어갔었을 때 ECB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사실 더 큰 이벤트가 남아있죠. ECB는 제가 봤을 때는 에피타이저에 불과하고, 이제 FOMC 관련해가지고 내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걸 좀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측면입니다. ECB는 예상한 것처럼 그런 정책들을 내놓아줬고요.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가 시장에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고 있는데, 지금 라가르드 총재가 계속해서 언급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지금 라가르드가 코로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2021년 성장률이 좀 약세다. 2023년쯤에나 2.1%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까지 2021년 초까지 마이너스 지속 가능성,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인플레에 관해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PEPP가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이제 자금까지 좀 조달이 되어 있는 상태고, 기간까지 늘려나는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내용 자체를 좀 보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PEPP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얘네들이 전망치가 6개월 정도는 조금 이어져 왔지만은, 이제 6개월 정도는 조금 더 이어지고, 이제 장기간적으로 이제 기간이 연장이 되어줘야 이제 이러한 이제 인플레에 대한 이제 조금 우려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된다면 사실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 자체는 사실 이거죠. 인플레는 우려는 하고 있어요. 다만 시간을 조금 끌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시장 자체 내에서 반영되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현재는 조금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좀 맞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미국 국채 가격이 또 상승하고 있다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는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하고 상품별 전략 시간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오늘은 골드와 오일을 조금 빠르게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유로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상품 바로 골드죠. 자, 골드가 백신 보급 기대감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골드가 최근에 상승률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은 또 다시 상승 전환을 해준 상태인데요. 자, 1848선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골드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희가 팻말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골드는 관망 주셨습니다. 골드는 왜 지금 이 자리에서 관망해야 할까요? 지금 사실 이제 그 모든 종목 중에서 제일 조금 까다로운 종목들이 뭐냐면은 통화가 기본적으로 뭐 이제 달러 인덱스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영향성 다 받겠지 하겠지만 네. 종목들이 요 근래는 사실 너무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 어느 정도 특히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이런 측면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위험자산에 대한 이제 수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FOMC 회의가 사실 이제 주가 지수와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종목 자체 내에서 가장 조금 주요대 이제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게 아직까지는 날짜로 따지면은 한 5일 정도 가량이 남아 있죠. 5일 정도 가량이 남아 있고 사실 뭐 이제 의사록 자체가 조금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자체 내에서도 본다면은 좀 시간이 좀 상당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그 전까지 계속 들어오는 이제 조금 악재적인 요소들이 너무 심각하게 시장에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호재는 약간의 기대감들이 많죠. 네. 기대감들 막 이제 뭐 할 것이다. 뭐가 된다, 뭐가 좀 진행될 것이다, 약간 이런 것들인데 악재는 기본적으로 팩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에 대한 뭐 반독점 소송 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백신이 이번에 이제 영국 쪽에서는 이제 영국 쪽에서 보급을 했다. 네, 보급을 했었는데 이제 문제 생겼었잖아요. 네네. 화이자였었나요? 그리고 이런 것들과 함께 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약간 팩트적인 것들이 대부분 이제 약재가 되고 호재 같은 것들은 대부분 이제 부양책 관련해서 이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대감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반형이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반형에 대한 상승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적정 약간 좀 기대감이라는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가 주가 시장 내에서도 어느 정도 뭐 사실 주식은 뭐 거의 반이 거품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이제 이런 시장 자체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아무리 그러더라도 좀 지금 상황 자체가 좀 심각한 게 아닌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이유에서 보게 된다면 사실 이제 당분간은 저도 매매를 하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추세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 오늘은 매수에 대한 방향성이 맞을 거야. 뭐 오늘은 매도에 대한 방향성이 맞을 거야. 약간 이런 얘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데이 트레이딩 관망 자체에 대한 시점 자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장 기전 시점은 현재 보긴 많이 어렵구나. 현재 지금 종목들이 외려 지금 12월 FOMC 관련해가지고 약간 터닝 포인트를 맞고 있는 느낌이 좀 세게 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관망패를 들고 네.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골드에서는 지금 악재가 너무 반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FOMC 회의 전까지는 조금 기다려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화이자 백신 보급해서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알레르기 반응이 2명이나 나왔다고 하죠. 그런데 이미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캐나다 쪽에서는 오늘 화이자 임상 승인을 시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 세계에서 백신에 대한 이슈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오늘 골드는 관망으로 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으로 알아볼 상품 바로 오일이죠. 오일이 네. 요즘에 왜 이렇게 등락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지지부진하다가 일단 오늘은 또 46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은 매수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일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게 EIA 원유 재고 발표가 됐는데 1,520만 배럴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라크에서 유전 2개를 폭파해서 오일이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근데 이제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제 지표 내에서 가장 좀 유가에서 원래는 옛날 시장에 썼었으면은 진짜 오일 지표만 발표되면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커스였거든요. 오늘 증산을 하냐, 감산을 하냐, 예상치 밖으로 넘어가냐, 안에 있냐, 약간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했고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매매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사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제가 잘 발달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영향성이 있게끔 잘 나와주고 그게 주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가해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12월 3일에 있었던 정례 회의에서 이미 이제 전체적인 감산에 대한 계획 자체는 지금 잘 꾸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이제 감산에 대한 논의 자체보다는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로 볼 수 있는 이제 이라크 지역 내 이제 테러 약간 이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유전이 그렇게 중요한 유전이 아니라 되게 소규모라고 네. 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은 유가 자체에 대한 밸런스를 좀 여러분 차트 내에서 볼 네. 수로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JNC 정례 회의가 좀 이뤄지고 나서 계속적으로 유가 자체가 45불의 레벨을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어요. 저는 약간 이 레벨 자체를 좀 디그레이드, 그러니까 좀 다운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한 42불이나 한 41불 정도에서 이제 조금 유지가 되지 않는가 약간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조금 벌어지게 됐었을 때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원자재 자체가 네. 가장 크게 방향하는 게 실물 경제를 대변한다고 제가 그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물 경제, 네. 그렇죠.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 되는 수준에 따라서 원자재들의 상승과 뭐 이제 구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시장 워낙에 수요가 네네. 워낙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때 사실 원자재 선물들이 사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선물이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현물 개념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당일치에서 대부분 상승 하락을 너무 좀 크게 주다 보니까. 네. 근데 요새는 거의 이제 약간 선물의 느낌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아, 이제 약간 애들이 미래적 관점을 가져가고 있는구나. 왜냐면 옛날 같았으면은 사실 이제 얘네들이 올해에서 선물이라든지 주가라든지 약간 영향성을 받죠. 뭐 이제 외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옛날만큼은 이제 이런 것들에 잘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좀 이제 미래성, 이제 원자재에 대한 시장 자체에 대한 방향 자체를 좀 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2022년이라든지 2022년 중반 정도까지만 되더라도 원자재에 대한 수요 자체가 좀 크게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통화라든지 약간 이런 걸 보게 되면 과열이에요.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외려 원자재에 대한 시장 자체가 좀 크게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좀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들. 네, 자,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실물 경제를 좀 대변하는 게 원자재인데 제가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좀 호재든 낙재든 간에 첫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뭐 경제 지표에서 나올 수 있는 유가에 대한 지금 상황에서 이제 5일 지표. 근데 이제 지금은 성장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부양책 위주의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경제 지표의 의미는 조금 제외를 하고 둘째 현재 시점에서는 JMCC에 대한 이제 감산 합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 유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이 이슈가 제가 봤을 땐 45불에 대한 지지력을 한 번 더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5달러에 대한 지지요? 네, 지지력 한 번 더 보여주고 제가 봤을 때 뭐 고가 라인 때는 살짝 찌를 수는 있을 건데 이 이슈가 고가 라인 때를 크게 벗어나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라면은 그냥 고가 라인 때 대비 한번 매도를 한번 볼 것 같긴 해요. 아, 레인지 범위는 이미 좀 정해진 것 같고 지금 현재 얘네들이 지금 사실 46불, 45불 그 레인지에서 지지를 해주지 사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레인지 범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외려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 상승 시점을 주고 있지만은 외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매도 시점을 한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고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히 이제 월봉 상황에서 연결식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때 당시가 이제 코로나 이제 2월 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2월 달에 대한 이제 컨센서스고 이제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팬데믹 이후로 좀 크게 한번 하락했었습니다, 여러분들. 4월 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뭐 이제 유가가 거의 마이너스 사태까지 갔었던 건데 지금 현재 월물이 좀 반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6.5불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6.5요? 6.5요. 그러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30불 정도인데 이제 그러니까 오일이 월물 변경이 좀 많이 이루어진 종목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걸 연결 차트로 해서 순차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는 적정 가격대를 이제 6.5불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마이너스 30불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월물 교차로 인해서 좀 차트가 조금 변형이 됐다, 가격대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다면은 제가 이 캔들에 대한 위치값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전체적인 이제 상승과 이제 하락에 대한 측면 자체 내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예전 실물 경제를 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줬던 가격대가 45.60 라인 정도에 대한 가격대였는데 이 가격대였는데
저는 큰 차이, 그러니까 약간 좀 어느 정도 가격대에 대해서 큰 차이를 조금 열어둔다고 했을 때는 사실 48불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 약간 가격대에 대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가 라인대가 아무리 열려 있어도 지금 사실 이제 예전 실물 경제를 완벽하게 회복하겠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45불, 46불 가격대에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더라도 이 레인지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가격대가 아닌가 약간 이 생각을 조금 크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눌림에 대한 시점 자체를 좀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야 뭐 매일 이제 지지력을 잘 잡아주고 있다 보니까 박스 상태에 대한 매수 시점이라든지 네. 뭐 이제 일봉 상태에서 이제 큰 폭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요즘 유가가 그렇게까지 변폭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평균적인 요즘 뭐 에버리지가 이제 에버리지가 똑같은 말이군요. 그 평균적인 레인지 자체가 100틱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어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슈 하나 터져가지고 한 120틱 정도 가량 이제 움직여줬는데 사실 시장 내에서도 아직까지는 유가를 좀 크게 터치를 안 하고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 글쎄요. 제가 유가를 봤었을 때는 당시 지금 현재 뭐 이제 저도 이제 이라크에 대한 이제 진영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상승 시점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고 있지만은 큰 시점까지는 못 보여줄 거고 단순히 그냥 40불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는 요소 재료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약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가 지금 뭐 45달러 선을 지지해주고 있긴 한데 큰 시점으로 봤을 때도 48달러를 뚫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으로 오일은 매도뷰를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고 우리 아토 마스터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 시점에서는 나스닥으로 상품 넘어가서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어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1.9%가 하락을 했는데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0.8% 계속해서 하락폭이 커지고 있거든요. 현재 12,264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굉장히 급하게 매도를 막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오늘 나스닥은 왜 매도일까요? 자, 일단은 기술적 분석이랑 기본적 분석에서 조금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어차피 지금 가장 나스닥이라든지 증시권 내에서 그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성장 위주가 아닌 부양책, 즉 이제 유동성으로 흘러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부양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이거예요. 그렇죠? 부양책에서. 이 부양책에서 크게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나운서님? 현재 FOMC? 그렇죠. 12월 FOMC인데. 뭐 YCC 이런 얘기 네. 아닐까요? 아니면 유동성 공급 더 하겠다. 네, 약간 그런 얘기들이 제일 크게 측면에 네.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엄청 해박하십니다. 아야. 고맙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있을 이제 FOMC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앨런 제닛이 이제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파월과 이제 패드푸시라는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현재 지금 미증시에 대한 기대 시점이 좀 큰 시점인데 지금 이제 시장 내에서 한 번쯤 악재가 한번 지금 터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좀 페이스북에 대한 관련 자체 내에서 뭐 나스닥에 대한 기술주에 대한 주가에 대한 하락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이제 현재?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FOMC에 대한 회의 자체는 15일에서 16일 정도까지 남아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0일이 정도 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이 기간 동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지금 호재가 될 수 있는 만한 이슈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ECB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시장 자체 내에서 기반형이 많이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어차피 5천억 될 거라고 5천억 될 거 이 수준 자체도 그리고 이제 PEPP에 대한 이제 연장 자체 내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사실 거의 90% 80%는 시장 자체 내 투자자들이 될 것이다라고 기반형이 투영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서 어차피 볼 수 있는 부분 다 보여줬고 이제 뭐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합의로 이제 뭐 5일선에 대한 계속적인 지속적인 랠리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신고점을 갱신하는데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으로서 보일 수 있는 움직임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그렇다면은 현재 지금 악재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원래 기존에 있던 호재가 이걸 받쳐줄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저점 밀라인 때 밑에서 계속적인 반등 상승은 이룰 수 있더라도 모멘텀 같은 경우에 FOMC 회의 전까지는 계속적인 하락세에 대한 국면 자체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추세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 힘 자체가
매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한 빅 이벤트를 남겨두고 있고 사실 근데 FOMC에서 뭔 얘기가 나올지 사람들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내용 없이 이슈 없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몇 달 동안 계속 그렇게 이어져 네, 왔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이제 시장에 사실 너무 이제 힘들다 이거예요. 이제 기대 자체 내에서도 뭐 맨날 이제 기대 뭐 펠로지 뭐 이제 상원과 하원에서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맨날 기대한다. 뭐 한 반년 동안 반년 동안 기대만 한 것 네. 같아요 지금. 탁상공론으로 사실 네. 뭐 생각으로 움직이는 주가다 보니까 탁상공론이 너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처음엔 좋죠, 여러분들. 될 거야, 될 거야. 근데 그게 사실 이제 기반형이라는 것도 사실 네. 실체적으로 이제 한번 대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있었던 가장 좀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이슈 자체가 이제 PMCCF라는 이제 하나의 이제 회사채 매입에 대한 네.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었는데 그것도 솔직히 이제 얘기만 나오다가 이제 기간 연장만 나오고 사실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요. 매입 자체가 된 것도 없고 이제 그 PMCCF의 옆에 사이에 껴있던 SNCCF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0불, 5천억 불 동시 진행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상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SNCCF 같은 경우는 50불 정도밖에 매입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대했던 거는 이만큼인데 이제 뭐 진행된 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의 시점 내에서도 일단은 뭐 기대감을 위해서 올라간다. 그래도 다만 어느 정도 기대감을 받쳐주는 근거적인 자료 제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약간 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매일매일 뭐 매달 진행되는 이제 생각이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은 일단은 뭐 현재 지금 제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뭐 통화 정책에서 뭐 이제 국채 매입이라든지 뭐 MBS 매입식 이건 당연히 가져야 되거든요. 이제 각각 800억, 400억 달러는 계속 아마 유지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멍청하지 않다면은 그 금리 자체 내에서는 크게 변동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점도표를 봤었을 때도 2023년 초반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제 제로 금리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금리 자체에 대해서 건들 것이 없고 뭐 그나마 할 수 있다면은 그냥 장기 채권에 대한 매입 정도, 장기 채권에 대한 매입 정도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그때 말씀드렸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도밖에 꺼낼 수 있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게 QE거든요. QE 양적 완화. 그렇죠. 양적 완화에 대한 시점 자체를 가장 크게 원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연준에서 이걸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직까지는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자체도 없고 제 생각에는 이제 다음 연도 한 2월쯤이나 1월쯤이나 얘기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정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통화 정책이 한번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될 거고 아마 이제 장기 채권에 대한 매입 자체 내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한 이제 매입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얘기가 조금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시장이 기반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이거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돌아서게 된다면은 네. 이제 이 하락세가 조금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준이 여태까지 어떤 정책을 꺼내겠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시장에 정말 실질적으로 나온 그런 정책은 없고 이미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기반형이 됐다. 그래서 시장은 더 새로운 걸 추구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연준이 과연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을 관전 포인트로 여겨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나스닥 매도를 들어주셨으니까 어떤 자리에서 저희가 매도를 한번 들어가면 좋을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도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이제 일본 관점에서 항상 중요하게 먼저 보시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제 사실 일본에서 어떻게 분석하실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이거 하고 유로 FX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해주시고 네, 오늘 알겠습니다. 유로 또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추세 자체 내에서 상승에 대한 시점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상승 흐름이 어디서부터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전 전고점 라인대를 찍어주는 음봉이 만들어진 상태였고 예전 저점 라인대 밸런스에서 현재 이제 중간 저점 라인대였던 이 가격대 내에서 얘네가 한번 조정세를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이 조정이라는 게 다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큰 상승과 큰 폭이 있었을 때 시장 자체 내에서는 거래량이라든지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적극적인 이제 투영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한 과열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열에 대해서 열을 좀 식히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박스라든지 횡보적인 플레이 자체를
조정이라고 의미를 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정이라는 의미 구간 자체, 조정 구간이라는 것은 이러한 캔들들이 조금 모여가지고 주가 내에서 아직까지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약간 매집을 하는, 약간 수렴 상태에 대한 형태를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 상당히 좀 거래량이 좀 적었죠. 고가 라인대 레인지 찍고 저가 라인대 레인지 찍어주면서 사실 이 박스 라인대를 크게 가져가고 있었었는데 이때 당시 이제 12,140 라인대였나요? 140 구간대였나? 80, 20 라인대 구간이었었는데 이 구간대와 760이라는 가격대 전체 내에서 짜끈한 박스 자체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수렴이 일어났던 지점 같은 경우에는 예전 수렴이 만들어졌고 그 구간대에서 가격대에 대한 가격대 싸움이 일어났었고 뭐 추세가 일어난 시점이다 보니까 수렴 발산에 대한 시점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추세가 매집을 하고 이 매집에 대해서 방향성을 보여준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 매집 구간대 자체를 현재 매수에 대한 지지 구간대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집 구간대까지 한번 내려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000 라인대 한 중반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12,000 한 50, 60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약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시장 자체 내에서 지금 반영이 가장 크게 본다면은 사실 이제 이때 당시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매물대에서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온 캔들 하나 시점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캔들 자체가 거래량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지수가 하락을 출발로 지금 시작을 하네요,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이 저점 라인대에서 반등을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매물대 포인트에서 터닝 포인트를 줬던 캔들이기 때문에 이 캔들의 시종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캔들 시종가 보시게 되면은 현재 시가는 286, 종가 라인대는 277 라인대로 사실 이제 음봉 캔들로 십자봉 캔들이 좀 크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네. 거래량이 상당히 높아요. 즉, 이 캔들의 시종가 라인대가 오늘자에서 음봉으로 밀 거냐 안 밀 거냐로 1차적으로 계산을 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오늘 가장 저항대를 크게 받을 수 있는 뭐 초반에 지금 67 라인대, 70 라인대가 어느 정도 이탈되는 시점이 나오고 있는데 워낙에 장 초반에는 거래량 세들이 많이 크게 들어오다 보니까 얘네가 오늘 장세 내에서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보합권 싸움을 들어간다, 약간 박스권 싸움을 들어간다 했었을 때는 76 라인대에 대한 가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76에서에 대해서 계속적인 매수 지지와 매도 지지가 공략적으로 계속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가 만약에 매매를 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시드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면 저도 이 자리에서 절대 대응하지 않아요.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변곡점이 너무 심할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매물대에 대한 위치라든지 주요 이제 중심값을 찾았다면은 사실 돌파된 캔들 자체 내에서 영향성을 좀 크게 봐야겠죠. 자, 가격대 이제 이평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현재 5일선하고 21선에 대한 비중 자체만으로 놓고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선, 21선에 대한 비중으로만 체크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가격대 지우고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자체 내에서 기반형이 되면서 이제 FOMC까지 사실 이제 큰 악재가 없었다면은 저는 5일선에 대한 지지 자체를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가져갔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유가 그 나스닥 자체 내에서. 네. 이제 왜냐면은 15일 전까지 아마 FOMC 회의를 조금 기다릴 것이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반형이 투영됐다고 봤었을 때 어느 정도 크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5일선만 조금 지지를 해주는 모양새가 아마 이루어지면서 시장 자체 내에서 이제 지지력만 유지해주는 상승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큰 폭의 상승 확대는 없더라도. 근데 사실 이제 악재 조건이 터졌던 시점이고 기간까지 아직까지 이제 4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악재에 대한 이제 그 요소가 한 2, 3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 내에서 아마 FOMC 전까지 아마 이제 악세에 대한 이제 하락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현재 네. 12,276포인트 선에서 매도를 보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276에서 매도를 절대 보면 안 되고요. 거기서 매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거기가 지지선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지지선인데 이탈 시점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아. 힙소 자체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네. 말씀해 주세요. 현재 그래서 지금 오늘 볼 수 있는 자리 내에서 저는 그냥 매도 대응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갔기 때문에 네.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상승 제한은 이미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승 제한은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레인지 범위에서 본다면은 지금 주가 자체가 저들 이제 5일선에 대한 지지 이탈이 동시에 나오게 되면서 12,512 라인대가 이제 이탈이 되게 되면서 이제 음봉 상태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아무리 지금 크게 오르는 시점이 나오더라도 500선을 크게 넘기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눌림 자체에 대해서 크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상승에 대한 제한선을 현재 이 고가 라인대에서 줄 가능성이 높고 그럼 여기 구간대만 기다려서 보고 있느냐 이건 또 아니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는 이제 오늘자 캔들이 좀 마감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제 분봉에서 60분봉, 저는 240분봉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240분봉에 대한 랠리 포인트 관명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이제 추세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제 작은 캔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240분봉에서 크게 나와주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상황 자체를 보게 된다면은 226, 224, 지금 이 구간대, 지금 현재 200선까지도 크게 밀려버리는데 지금 분봉 한 번만 네, 체크를 해서. 지금 나스닥이 계속 하락하고 있네요. 하락세가 좀 많이 크게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본장도 지금 1% 하락 넘었습니다. 현재 지금 잠시만요. 네. 지금 현재 저점 포인트 구간대를 한 구간대 볼 수 있는 자리가 있긴 있는데 페이스북도 지금 많이 밀리네요. 네, 계장 확인. 네. 일단 제가 3대 지수가 하락 출발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다우존스 지수가 0.49%, S&P가 0.68%, 나스닥이 0.94%로 아직도 이 기술주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함께 뜬 속보 살펴보시면 오늘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실망스러운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에는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 그리고 트레이더들은 여전히 이 부양책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시세들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여전히 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 하락 출발한 것 먼저 살펴보시죠. 네, S&P 500입니다. 0.65% 하락해서 3,64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1% 하락해서 12,242.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가격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2% 돌파해서 46.4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입니다. 0.64% 상승해서 1,850.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36% 오른 1.2116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이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12,512포인트 좀 제시해 주셨고 이 상황에서 좀 변경된 시각은 없으신 거죠? 네, 지금 가격대만 좀 보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 자체에 대해서 네. 오늘자 320에서 315 라인 때 네네. 단순 마디가 한번 매도 한번 보시는 거 되게 추천드리거든요. 네. 어차피 이탈 시점에서 두세 번 정도 받아줬는데 지금 총 3번 정도의 지지 가격대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받아주고 지금 이탈 시점이 낯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60분 봉이에요, 여러분들. 60분 봉에 보인다 보니까 이 지지 포인트 자체가 제일 중요할 거고 외려 조금 안정적인 진입 자체는 310이라든지 조금 안착 구간대까지 보신다면은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금일에서 322 라인 때부터 312 라인 때 이 구간대에서 아마 매도 조정이 조금 이루어진다면은 약간 반등 확인 이후 약간 매도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체크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22에서 12,312포인트 이 사이에서는 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아직 200포인트대이기 때문에 반등 한번 나오면 그때는 매도로 진입해 보시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는 유로 FX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가 ECB의 통화 정책 완화 기조가 나오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달러 인덱스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유로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유로 매수 주셨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을 해서 이제 1.2달러까지 안착을 한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옛날에 유로 FX가 가장 크게 활발했던 가격 그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장 시간대보다는 사실 이제 유럽장이 열리는 유로존 시간대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라든지 이제 유동성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네. 전제 뭐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여러분도 이제 문제 하나만 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달러 인덱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달러 인덱스죠. 네. 달러 인덱스를 이게 인덱스란 말이 지수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어떤 통화 종류들을 통해서 그걸 산출해가지고 내용 자체가 나온 건데 달러 인덱스에서 주요국 6개국에 대한 통화 자체 내를 이제 지수화를 시켜가지고 만들어진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달러가 상승 시점을 줄 때 유로 FX 같은 경우는 하락 시점을 주듯이 그러니까 반비례 시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달러 인덱스에서 유로 FX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56%이기 때문에 이런 반비례 관리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 하나만 던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유럽 증시가 사실 경제적으로 봤었을 때 좋을까요? 경제적으로요? 네. 경제적으로 봤었을 때. 유럽 증시가 글쎄 잘 모르겠네요. 좀 글쎄, 어렵네요.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사실 안 좋은 상태죠. 이제 뭐 네.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되지 못하는 측면까지 왔기 때문에. 근데도 유로에 대한 통화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네. 근데 이런 보게 된다면 통화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는 걸 보게 되면 사실 경제적인 측면이 되게 좋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럽한테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럽한테 네. 안 좋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항상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통화는 무조건적으로 상대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국가에 대한 통화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국가에 대한 통화 자체가 내려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상대성에 대한 이제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재료를 쓰든 약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 주냐 이런 걸 봤었을 때 투자에 대한 시점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본다면은 달러 인덱스가 지금 많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죠. 많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유로 FX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증시 자체가 지금 경제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유로 FX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즉 달러 그러니까 유럽 증시가 잘 경제적으로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은 유로 FX, 유로 증시 내에서는 사실 좀 문제 부분들이 많겠죠. 대부분 이제 약간 증시 자체가 이제 경제 자체가 조금 좋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 수주라든지 외부 수주를 현재 이루어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수출 관련이 문제가 크겠죠. 당연히 통화 대비가 원달러 대비가 좀 크게 원달러 대비라는 게 유로 달러 대비가 원래 크게 올라가 있던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 수출 시장이라든지 수입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투자자가 유럽 시장을 지금 접근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 좀 투자적인 관련해서 얘기는 이건 조금 나중에 뭐 그 노란톡방에서 얘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냥 현재 지금 차트적인 측면에서만 조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자, 사실 이제 계속적인 고가 랠리를 진행해주고 있다가 지금 3일째 한번 하락세가 동시에 등장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하나의 이제 트렌드 라인만 체크하셔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유로 FX에 대한 지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 내에서 채널 자체가 현재 이런 식의 국면 자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락에 대한 시점 자체를 보여주고 있고 이거를 지금 레인지 즉 채널에 대한 가격대를 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상승 돌파를 지금 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의 유로 FX에 대한 범위 자체가 현 시점 전고가 라인들을 살짝 12,450 정도가 넘어가게 돼버리면은 사실 돌파 시점 이후 되돌림 받고 상승에 대한 흐름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즉 고가 라인대에 대한 갱신 자체가 또 한 번 이뤄질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유로 FX를 지금 이제 매도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매수의 관점에서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이 조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시점이 한번 460 라인대를 돌파 시에 상승에 대한 폭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고가 갱신이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 유로 FX에 대한 추세적인 정리 자체는 매수로 돌파 시에는 기다렸다가 되돌림 매수로 대응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프상 상승 돌파가 한번 나와줘야 조금 더 분출하는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저희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근데 오늘같이 네. 이슈가 많은 날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정세가 어떻게 이슈가 될지도 너무 모르겠고. 많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이벤트를 하나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려 좀 트레이딩에 대한 자세 자체를 뭐 차트를 보는 건 좋지만은 트레이딩에 대한 대응 자체는 조금 삼가하시면서 그냥 관망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외에 아토마스터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고생해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에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